비참하게 죽은 폴리네이케스의 시체에 대해 어떤 시민도 매장하거나 울어서는 안 되며 새들의 맛있는 먹잇감으로 주어 먹어치우게 하라는 포고문이 공포되었다는 말이 있어. 착하디 착한 크레온께서 너와 나를 위해, 그러니까 나를 위해 포고문을 발표했고 아직도 그 명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온다는 거야. 이 포고문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돼. 감히 금지한 것을 행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테니 말이야. 안티고네. 회오리 바람이 마을 한가운데에 뿌리를 박은 듯 갑자기 바나나 회사가 도착했고 썩은 잎들이 그 뒤를 따라왔다. 다른 마을의 쓰레기 인간들과 쓰레기 물건들로 이루어졌고 모든 게 뒤섞여 소용돌이치는 썩은 잎이었다. 그건 갈수록 아득한 옛날 같아 믿기 어려워 보이던 내전의 찌꺼기였다. 썩은 잎은 인정사정 없었다. 휘몰아치는 수많은 냄새, 그러니까 지독한 분비물 냄새와 숨겨진 죽음의 냄새가 모든 것을 오염시켰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자기보다 앞서 닥친 수많은 재앙의 쓰레기를 마을에 뿌렸고 알 수 없는 잡다한 쓰레기 더미를 거리에 흩뿌렸다. 쓰레기들은 예기치 못한 아찔한 폭풍처럼 갑작스럽게 마을 사람들과 구별되면서 개인화되었으며 마침내 한쪽에 강이 있고 다른 한쪽에 죽은 사람들을 묻는 울타리가 있던 좁은 길을 다른 마을의 쓰레기로 이루어진 완전히 다르고 복잡한 마을로 만들었다. 거기에는 인간 썩은 잎들과 뒤섞여 그들의 충동력에 끌려온 것들도 있었다. 가게와 병원, 유흥업소, 발전소의 찌꺼기들이었다. 혼자 사는 여자들의 찌꺼기도 있었고 호텔 말뚝에 노새를 메고 유일한 짐이라고는 나무로 만든 여행 가방이나 옷 보따리 하나가 전부인 몇 달 후면 자기 집도 생기고 첩을 둘씩이나 두고 살면서 전쟁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군인 직함은 얻지 못한 남자들의 찌꺼기도 있었다. 심지어 도시에서 볼 수 있었던 구슬픈 사랑의 찌꺼기도 썩은 잎들과 함께 도착해서 조그만 목조 가옥을 지었다. 우선 그들은 거리 한쪽에 그런 집들을 지었는데 그곳은 허름한 침대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어둠 속의 가정이었다. 그러고는 떠들썩하고 은밀한 거리를 만들었으며 그런 다음에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마을 안에 마을을 만들었다. 광풍, 즉 폭풍처럼 밀려든 모르는 얼굴들, 공공도로를 따라 늘어선 차량들, 거리에서 옷을 갈아입는 남자들, 양산을 펼치고서 여행 가방에 걸터 앉은 여자들, 호텔 구역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노새들과 버려진 숱한 노새들 가운데서 그곳에 처음으로 도착했던 우리는 마지막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외부인이었던 것이다. 내전이 끝난 후 마콘도로 온 우리는 양질의 비옥한 토양임을 알았다. 그때 우리는 썩은 잎이 언젠가 그곳에 오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는 헤아리지 못했다. 그래서 썩은 잎이 쇄도하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문 뒤로 나이프와 포크를 갖추어 식탁을 차리고 차분하게 앉아서 갓 도착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기차가 기적을 울렸다. 그러자 썩은 잎은 방향을 바꿔서 기차를 맞이하러 나갔고 맹렬한 기세를 잃고 돌아왔지만 단결하고 강해졌다. 그리고는 발효라는 자연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땅의 미생물과 하나가 되었다. 마콘도, 1909년. 나는 처음으로 시체를 보았다. 수요일이지만 일요일처럼 느껴진다. 학교에 가지 않았고 어딘지 모르게 꽉 쬐는 초록색 모직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엄마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물건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지팡이로 확인해보는 할아버지를 따라 할아버지는 밤눈이 어둡고 절룩거린다. 나는 거실의 거울 앞을 지나며 내 몸을 보았다. 초록색 옷을 입고 목 한쪽이 죄어오는 풀먹인 하얀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얼룩진 둥근 거울 속에서 나를 보고 생각했다. 이게 바로 나야. 오늘이 일요일인 것처럼. 우리는 죽은 사람이 있는 집으로 갔다. 굳게 닫힌 방은 더위로 숨이 막힐 지경이다.
거리에서 태양이 이글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공기는 콘크리트처럼 꼼짝하지 않는다. 강철판을 비롯해 모든 것을 뒤틀어 버릴 수도 있다는 인상을 준다. 시체가 놓인 방은 여행 가방 냄새가 나지만 나는 어느 곳에서도 그런 가방을 볼 수 없다. 구석에 그물 침대 하나가 있다. 그 한쪽 끝이 고리에 매달려 있다. 쓰레기 냄새가 풍긴다. 우리는 망가지고 거의 깨져버린 것들로 둘러싸여 있다. 나는 그런 것들에서 실제로는 다른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쓰레기 냄새를 풍겨야만 하는 것들과 같은 꼴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죽은 사람들은 모자를 쓰고 있어야만 한다고 항상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고 있다. 나는 그들의 머리가 단단하고 뾰족하며 턱에는 손수건이 매여 있는 것을 본다. 입은 약간 벌어졌는데 검붉은 입술 뒤로는 얼룩지고 삐뚤삐뚤한 치아가 보인다. 두툼하고 설태로 뒤덮인 혀가 한쪽으로 물려있는 것도 본다. 혀는 얼굴색보다 조금 더 어둡다. 끈으로 단단히 매놓은 손가락 색깔과 비슷하다. 나는 그들이 눈을 뜨고 있으며 눈이 보통 사람의 것, 그러니까 불안해하며 휘둥그레진 눈보다 훨씬 더 크게 열린 것을 보고 또한 피부는 축축하고 단단한 땅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나는 죽은 사람이란 꼼짝 않고 잠자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전혀 반대라는 것을 보고 있다. 깨어 있으며 싸우고 난 후에 화가 난 사람 같다는 것을 보고 있다. 엄마 역시 마치 오늘이 일요일인 것처럼 옷을 입었다. 귀 밑까지 내려오는 오래된 밀짚 모자를 썼고 소매가 손목까지 닿는 목 부분을 단추로 채운 검은 옷을 입었다.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나는 엄마의 그런 모습이 먼 곳에 있는 사람처럼 낯설고 내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동안 할아버지는 일어나서 관을 가져온 사람들을 맞이한다. 엄마는 닫힌 문에 등을 돌리고서 내 옆에 앉아 있다.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 급하게 쓰고 온 모자 아래로 삐져나온 머리카락을 밀어넣는다. 할아버지는 관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침대 옆에 내려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죽은 사람이 정말로 관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상자를 가져왔을 때 나는 침대의 전체 길이만 한 몸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작다는 인상을 받았다. 나는 왜 엄마와 할아버지가 나를 데려왔는지 모른다. 이 집에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었고 심지어 아무도 이 집에 살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길 모퉁이에 있는 커다란 집이고 내가 보기에 이 집의 문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것 같다. 항상 나는 이 집은 비어 있다고 믿었다. 이제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 전에 엄마는 내게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돼 하고 말했지만 나는 전혀 기쁘지 않았다. 엄마가 심각하면서도 떨떠름한 목소리로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엄마가 내 모직옷을 들고 돌아오는 걸 보았다. 엄마는 내게 아무 말 없이 옷을 입혔고 우리는 현관으로 가서 할아버지와 만났다. 그러고는 우리 집과 세 집 떨어져 있던 이 집으로 왔다. 이제 나는 누군가가 이 길모퉁이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누군가는 죽은 사람이고 분명히 엄마가 말하던 사람일 것이다.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 장례식에서 가만히 있어야 해. 이 집에 들어오면서 나는 죽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문 앞에서 할아버지를 보았고 할아버지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중에 할아버지를 보았을 때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방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방으로 들어서자 어둡고 텅 빈 느낌이었다. 들어선 첫 순간부터 후끈후끈한 더운 기운이 얼굴을 때렸고 나는 이 쓰레기 냄새를 느꼈다. 처음에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더위처럼 띄엄띄엄 물결치며 다가오다가 사라진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나를 어두운 방으로 이끌고는 옆에 앉혔다. 방 한쪽 구석이었다.
잠시 후에야 나는 사물을 구별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창문을 열려고 애쓰는 것이 보였다. 창문은 내 귀퉁이가 모두 달라붙어서 나무 창틀에 용접되어 있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창틀 손잡이를 때렸다. 할아버지가 움직일 때마다 먼지로 가득한 윗도리에서 먼지가 떨어졌다. 나는 다시 할아버지가 움직이는 곳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때 할아버지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창문을 열 수 없다고 말했다. 그제야 나는 누군가가 침대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까무잡잡한 남자가 꼼짝하지 않고 큰 대자로 누워 있었다. 나는 엄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엄마는 심각하고 멍한 표정으로 방의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발이 바닥에 닿지 않고 다리의 4분의 1 정도 높이로 공중에 떠 있었기 때문에 손바닥을 허벅지 아래 의자에 대고 아무 생각 없이 다리를 흔들었다. 그러다가 엄마가 의사 선생님 장례식에서 가만히 있어야 해 라고 말한 것을 떠올렸다. 나는 등에서 오싹한 한기를 느꼈다. 다시 쳐다보았지만 단지 메마르고 금이 간 나무 벽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가 벽에서 내게 이렇게 말한 것 같았다. 다리 흔들지 마. 침대에 있는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고 죽었어. 나는 침대를 쳐다보았고 더 이상 그가 방금 전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제 나는 누워있는 모습이 아니라 죽은 모습을 보았다. 그때부터 그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누군가가 그쪽으로 내 얼굴을 잡아서 돌리려는 것 같다고 느낀다. 방 안의 다른 곳을 쳐다보려고 해도 나는 튀어나온 눈과 어둠 속에서 죽은 초록색 얼굴을 한 그를 사방에서 본다. 왜 아무도 장례식에 오지 않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 우리는 왔다. 할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4명의 과일아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석회 한 봉지를 가져와 관 속에 뿌렸다. 엄마가 이상하고 멍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나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을 것이다. 나는 왜 상자 안에 석회를 뿌려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 봉지가 비자, 그들 중 한 사람이 관 위에 봉지를 털었고 마지막 부스러기가 떨어졌다. 그것은 석회라기보다는 톱밥과 더 비슷했다. 그들은 어깨와 다리를 잡고 죽은 사람을 들었다. 그는 조악한 바지를 입고 있다. 넓고 검은 가죽끈으로 허리를 메고 회색 셔츠를 입었다. 신발은 왼쪽만 신었다. 아다가 말하는 것처럼 한쪽은 왕의 발이고 다른 한쪽은 노예의 발이다. 오른쪽 신발은 침대 끝에 내팽개쳐져 있다. 침대에 있을 때 죽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관 속에서는 오히려 더 편안하고 더 평화로워 보인다. 싸움이 끝난 후 잠에서 깨어나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던 얼굴은 평온하고 편안한 모습이었다. 옆모습이 부드러워진다. 마치 그곳 상자 안에 있으니 이제는 죽은 사람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 할아버지는 방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몇 가지 물건을 집어 상자 안에 놓았다. 나는 왜 할아버지가 관 속에 물건들을 넣는지 말해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엄마를 다시 바라보았다. 하지만 엄마는 검은 옷을 입은 채 꼼짝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 같다.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 나는 죽은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꼼꼼히 살펴본다. 할아버지는 관 안에 책 한 권을 던지고 일꾼들에게 손짓한다. 그러자 그들 중 3사람이 시체 위로 뚜껑을 덮는다. 그때야 나는 내 머리를 그쪽을 향해 잡고 있던 손에서 해방되었다고 느끼며 방안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한다. 나는 다시 엄마를 쳐다본다. 이 집에 온 이후 처음으로 엄마는 나를 쳐다보고 억지로 미소를 짓는다. 아무 의미도 없는 미소다. 나는 마지막 굽은 철길 구간으로 사라지는 기차의 기적 소리를 멀리서 듣는다. 그리고 시체가 있는 구석에서 소리를 느낀다. 일꾼들 중 하나가 관 뚜껑의 한쪽 끝을 들어 올리고 할아버지가 관 속에 죽은 사람의 신발 한 짝을 넣는 것을 본다.
침대 끝에 있던 것인데 일꾼들이 잊은 것이다. 다시 기적 소리가 울리지만 그 소리는 갈수록 희미해진다. 나는 갑자기 생각한다. 2시 반이야. 그리고 기차가 마을의 마지막 구분 철길에서 기적을 울리는 동안인 이 시간에 아이들은 오후 첫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에서 줄을 서고 있다는 것을 떠올린다. 아브라함, 나는 생각한다. 아이를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광경을 보여주는 건 아이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곧 30살이 되는 나 자신에게도 시체가 있는 긴장된 분위기는 해롭다. 지금이라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는 이 방에, 그러니까 애정 혹은 감사의 마음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모든 것과 단절된 남자의 유품들이 17년 동안 쌓인 방에 있는 게 썩 내키지 않는다고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도 아버지는 그에게 동정이라는 것을 느꼈을 유일한 사람일 것이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동정심 때문에 이제 그는 이 4개의 벽 속에서 이 남자가 썩어 문드러지지 않게 해주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이 꼴불견이라는 게 걱정이다. 우리가 잠시 후에 관을 따라 거리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니 불안하기 짝이 없다. 관을 보면 모두가 기뻐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자들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관 뒤로 내가 아이와 함께 따라가는 것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한다. 그 관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런 모습, 그러니까 단호하게 버려진 채 묘지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자 했던 유일한 사람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비를 베풀기로 결심한 3사람이 그 뒤를 따를 것이고 그런 행동은 바로 우리가 겪을 치욕의 시작이 될 것이다. 아버지의 이런 결정은 내일 우리의 장례를 치르게 되면 아무도 우리의 괄을 뒤따를 사람이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나는 아이를 데려온 것 같다. 아버지가 조금 전에 내게 나와 함께 가줘야겠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은 나도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아이 역시 데려가겠다는 것이었다. 이제 9월의 이 숨막히는 오후에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는 적들이 보낸 무자비한 감시자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느낀다. 아버지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 사실 그는 평생을 이런 일들을 하면서 보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부득부득 갈게 만들고 그들이 정한 모든 규칙에 등을 돌리면서 가장 하찮은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25년 전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도착한 이후 아버지는 방문객의 행동 거지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눈치채면서 오늘 이 마을에 그의 시체를 독수리에게 던져줄 사람조차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했어야 했다. 아마도 아버지는 모든 문제들을 예측했고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을 판단하고 계산했을지도 모른다. 25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는 이것이 오랫동안 생각했던 숙제를 끝마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시체를 직접 마콘도의 거리로 끌고 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어쨌든 아버지는 이 숙제를 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시간이 되자 혼자서 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틀림없이 내가 철들기 훨씬 이전에 그와 맺었음에 분명한 이런 참을 수 없는 약속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 아버지는 내게 나와 함께 가줘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내게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이 사람을 매장하는 이 같은 행동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비웃음의 대상이 될지 계산할 수 없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가 자신의 소굴에서 가루가 된 모습을 보고자 갈망했다. 사람들은 그걸 바랐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식이 되도록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진심으로 원했고 심지어 언젠가는 그의 썩은 몸에서 내뿜는 기분 좋은 냄새가 마을을 떠다닐 것이라고 느끼며 누구도 눈물을 흘리거나 놀라거나 괘씸해하지 않고 그토록 고대했던 시간이 왔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이런 상황이 죽은 사람의 일그러진 냄새가 가장 깊이 숨겨진 원한마저 해소시킬 때까지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미리 즐거워했다. 이제 우리는 그토록 오래 염원했던 마콘도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나는 이런 우리의 결정이 어느 정도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서 좌절이라는 슬픈 감정이 아니라 연기되었을 뿐이라는 느낌을 태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느낀다. 또한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아이를 집에 놔두어야만 했다. 지난 10년간 의사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인정사정 없이 잔인하게 다룰 음모에 관련시키지 말아야 했다. 아이는 이런 약속에서 빠져 있어야 했다. 심지어 아이는 왜 자기가 여기에 있는지, 왜 우리가 쓰레기로 가득한 이 방에 자기를 데려왔는지도 모른다.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잠자코 있다.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앉아서 다리를 흔들거리며 의자에 손을 갖다 대고는 누군가가 이 끔찍한 수수께끼를 해독해 주기를 기다리는 듯하다. 나는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아이에게 보이지 않는 문을 열어주어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싶다. 아이는 여러 번 나를 쳐다보았는데 나는 아이의 눈에 목까지 잠근 옷을 입고 고리적 모자를 쓴 내가 이상하고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임을 잘 안다. 사실 그것은 나 스스로의 불길한 예감조차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매매가 살아서 이 집에 있다면 아마도 달라졌을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그녀 때문에 왔을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다. 내가 고통에 동참하러 왔다고 믿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보이게 했을 테고 마을 사람들은 충분히 납득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매매는 11년 전쯤 모습을 감추었다. 의사가 죽으면서 그녀의 행선지, 아니 적어도 그녀의 뼈가 묻힌 곳이 어딘지 알 가능성마저도 사라져버렸다. 매매는 여기에 없지만 아마도 여기에 있다면 마을 사람들 편을 들었을 테고 마치 노새가 그랬을 것처럼 6년 동안 그녀의 침대를 수많은 사랑과 자비로 뜨겁게 달구었던 남자에게 등을 돌렸을지도 모른다. 기차가 마지막 굽은 철길에서 기적을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 2시 반이야.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 시간에 모든 마콘도 사람들이 우리가 이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다. 나는 비쩍 마르고 양피지 같은 레베카 부인을 생각한다. 선풍기 옆에 앉아 창문 철망의 그림자를 얼굴에 새기고 있는 그녀의 시선과 옷차림새에는 어딘지 모르게 집안의 유령 같은 것이 깃들어 있다.